산책하듯 가볍게. 냉소도 냉소적인 태도도 멀리하세요. 불특정 다수의 인생이 지금처럼 나와 가까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나보다 잘 나가고 멋있는 사람 투성이에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마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판단과 평가, 부러움과 질투, 놀라움과 시기를 거쳐 나만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자주 초라해지죠. 당연합니다. 세상엔 정말이지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초라함과 자격지심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삶을 여행한 대가, 일종의 여독이자 비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초라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일 순 있어요. 누군가의 멋진 몸을 봤다면 휴대전화를 끄고 조깅이나 산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쓴 좋은 문장을 봤다면 오늘의 일기의 한편으로 자기만의 문장을 만날 수도 있겠죠. 멋진 요가 자세를 맘껏 해내는 누군가의 사진을 보고 나면 저도 어쩐지 수련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마음이 매번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저 깊은 곳에서 자꾸만 냉소가 올라옵니다. 냉소하는 마음의 온도는 차갑죠. 웃음에도 거리감과 비하, 어쩌면 조롱이 섞여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찾아낸 장점들도 냉소를 만나면 다 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단점만 보일 거예요. 닮고 싶은 몸의 소유자에게서 군사를 찾아내고 누군가의 멋진 문장에서 오타를 찾습니다. 역시 형편없다고 생각하면서 씩 웃으면서 돌아눕는 거죠.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인 코드에서 냉소주의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고영복은 냉소주의를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비판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멀리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이것저것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태도라고 정의했다. 냉소주의의 정의는 시대와 주체에 따라 꾸준히 변해왔어요. 그중 가장 동시대적이면서도 쉬운 정의였습니다. 주변 인물 중에 어쩐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냉소적이구나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냉소주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의 한 학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의 삶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인 견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죠. 무려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제자 중 한 명, 안티스테네스에게서 시작한 철학입니다. 견유는 말 그대로 개 같은 이란 뜻이에요. 개처럼 자연스럽게 본성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고 주장하는 학파예요. 견유주의 학파의 스타는 안티스테네스의 제자 디오게네스입니다. 평소 그를 존경하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처음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무척 흥미로워요. 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나는 디오게네스 개요.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당신은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좋은 것이지. 누가 좋은 것을 무서워하겠소. 무엇이든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말하시오.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만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당신은 지금 내 태양을 가로막고 있어. 이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도 당신같이 살고 싶다 말하자 디오게네스가 옆에 와서 누우라고 권합니다. 미래를 잊고 과거를 떨쳐버리라고 하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웃으면서 거부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었을 때, 내가 온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와서 그대에게 배우겠다. 그리고 이 강둑에 그대 곁에 앉을 것이다. 여기 누워 즉시 편안해질 수 있는데 왜 미래를 기다리는가? 왜 그대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가? 왜 그대의 삶이 끝난 후에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가? 난 이미 편안하다. 저 깊은 곳에 있는 묵직한 재치가 느껴지세요? 세상을 등 뒤에 둠으로써 제 갈 길을 가며 어떤 정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조롱한다는 점에선 뛰어난 코미디 같기도 해요.
언뜻 노장 사상이 엿보이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에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를 끊고 월든 호숫가 숲속으로 들어가 원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자처한 헨리 데이빗 소로가 생각나기도 하죠. 디오게네스를 초대한 부잣집 주인이 집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침을 뱉지 말아달라고 하자 주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이보다 더러운 곳을 찾지 못해서 라고 말하거나 대낮에 초롱불을 들고 저작거리를 돌면서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곧 위와 아래가 뒤바뀔 것이니 자신을 묻을 때는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묻어달라고도 했죠. 디오게네스야말로 냉소, 시니시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시니시즘이란 말 자체가 견유주의란 뜻이에요. 라틴어 어원은 키니코스, 개와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플라톤은 디오게네스를 두고 미친 소크라테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학파로서 고대의 냉소주의는 이런 기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냉소주의는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그럴 용기도 철학도 없어요. 대신 세상의 모퉁이에서 팔짱을 끼고 있죠. 자기만의 철학으로 세상을 조롱하며 메시지를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실력이 없어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고영복 선생이 말하는 냉소주의의 동시대적 정의예요. 이런 식의 냉소에는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그저 우습게 여길 뿐입니다. 공들여 내놓은 결과물을 두고는 구리다거나 별로라는 말로 일축합니다. 그 한마디로 결과물을 내놓은 그 사람보다 자신이 나은 사람이란 심리적 우위를 느끼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는 내가 결과물을 내놓은 그를 평가했기 때문이죠. 그게 자신의 실력이라는 착각에 잠식된 거예요.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진짜 대단한 건 계속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며 발전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모르는 건 오로지 냉소주의자뿐이죠. 세계적인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은 자신이 진행하던 MBC 투나잇쇼의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부탁해요. 제발 냉소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전 냉소주의를 싫어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기질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 20년을 일한 방송국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있었고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코미디언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떤 냉소나 조롱도 없이 100% 진심으로 고마움과 다정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며 자세를 고쳐앉는 사람과 웃기고 있다며 다시금 냉소하는 사람. 어쩔 수 없겠죠. 당신의 선택일 뿐입니다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그걸 공개하는 사람을 위해 열린 무대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취할 기회가 열릴 거라고 앞선 위인들이 증언합니다. 다행히 세상은 냉소주의자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매일 일해야 하는 이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데 성공한 사람의 두 번째 숙제는 바로 효율입니다. 되도록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해요. 저처럼 작은 스타트업을 꾸리고 있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콘텐츠 자영업자도 같은 운명을 공유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고 일 하나하나가 아카이브이며 튼실한 아카이브만큼 중요한 사업 미천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자 생활의 모든 마감마다 첫 원고를 쓰기 직전엔 늘 버퍼링에 시달렸습니다. 작가들이 첫 문장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커서만 깜빡거리는 모니터 화면에서 공포를 느끼는 기자나 작가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글쓰기는 근육이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전달 마감부터 10일경까지 느슨해져 있던 근육을 다시 긴장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버퍼링의 정체지요. 버퍼링은 루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에 4시간 정도, 매일 원고지 20매 정도의 글을 꾸준히 쓰는 일상으로 유명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에 글을 쓰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합니다. 이후에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9시에는 잠을 청합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스티븐 킹도 정확한 루틴을 지켰습니다. 집중력이 높은 오전 시간에 작업실에 들어가 스스로를 외부와 차단한 후 매일 2000단어의 원고를 썼다고 해요. 그의 책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몸에 익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이 루틴에서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일단 매일 정해진 양의 원고를 쓴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키나 스티븐 킹처럼 위대한 작가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는 것이 온당키나 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하루키 같은 대작가도 엄격하게 루틴을 지키고 있다는데 방점을 찍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를 창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게 뭐든 매일 스스로 정한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포스팅도 그렇습니다. 기록을 비즈니스로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매일의 루틴을 꾸준히 해내는 의지와 결기가 필요해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도 회사를 다닐 땐 이런 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든 마감만 해내면 월급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회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누구나 회사 밖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일상의 근육이 중요한 이유예요. 마감이 없어도 써야 합니다. 누가 정해준 마감이 아니라 나의 루틴을 따라야 합니다. 제 경우는 영상 제작을 위한 스크립트, 기획안, 누군가 청탁한 원고를 비롯해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포스팅 등을 위한 글을 매일 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버퍼링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매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감이 없어도 무슨 글이든 짧거나 길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컴퓨터를 켜고 쓰기 시작했어요.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쓰기도 하고 떠오른 주제에 대해 그때그때 취재를 보태가며 칼럼처럼 쓰기도 했어요. 거창해지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엄청난 글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시간을 정해두지도 않았어요. 대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만큼은 들이려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밤 11시, 수면 시간은 5시간에서 5시간 반 사이, 그렇게 새벽 4, 5시 사이에 일어나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루틴을 놓친 날은 밤에 썼어요.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어떻게든 썼습니다. 참 쓸데없는 글들이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쓰는 일 자체가 점점 가벼워졌어요. 누가 청탁해서 돈을 받고 쓰는 글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글을 아무렇게나 쓰기 시작했더니 마감이 임박한 원고를 쓸 때도 버퍼링이 짧아졌습니다. 근육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사무실에서 후배들에게 하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야, 그냥 써. 엄청나게 각오를 하고 문장 하나하나 세공하면서 쓰나 나오는 대로 일단 쓰고 나중에 퇴고하나 똑같아. 오래 고민한다고 좋은 원고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일단 써. 스스로에게 하는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를 깨뜨리는 주문이기도 했죠. 지금은 잘 압니다. 그 조언처럼 그냥 써버리려면 일상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회사에 다닐 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다짐하던 것들을 요즘은 매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긴장하며 일에 매진하는 일상에 지치지는 않느냐고 누군가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빨리 착수해서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는 루틴 자체에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진짜 쉼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일을 하기보다는 쉬는 편이 좋다는 사실, 일은 마냥 괴롭고 힘든 것이라는 오래된 인상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휴식은 달콤하고 일은 괴롭죠.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해요. 일은 반드시 같이 살면서 언젠가 길들여야 하는 맹수에 불과합니다. 처음엔 무섭고 낯설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얼굴을 익힌 강아지가 일주일 후에는 날 못 알아볼 수 있듯이, 오늘 해낸 일이 일주일 후에는 낯설어지기도 하니까요. 그 버퍼링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키나 스티븐 킹처럼 위대한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는 마음으로, 딱 동네 한 바퀴만 뛰어보겠다는 심정으로 무조건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동네 한 바퀴가 3km가 되고 시간도 점점 단축되겠죠. 낯설어서 지저대던 맹수도 하루하루 온순해집니다. 근육이 여물고 시간이 쌓이면 일은 결국 든든한 도구이자 기술, 동반자가 됩니다. 저도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뛸 실력까지는 안 된 듯하지만 어쨌든 매일 성실하게 달리고 있습니다.